나는 50대 후반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상가 하나를 소유하고 보험 일을 하며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해왔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내 삶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며 내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엄마,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다. 아들은 만난 지 고작 6개월 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나로서는 충격이 컸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이라니. 상대방 집에서는 뭐라고 하니?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반대하시긴 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선아 쪽에서 약간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 집안에서는 결혼 조건으로 아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혼수도 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뉘앙스를 풍기며 아들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파트를 해줘야 한다고? 엄마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아. 보증금 정도는 어떻게 마련하겠지만 아파트까지는 힘들다. 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답했다. 그냥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선아가 집 문제에 민감하긴 하지만, 저도 부담을 나눠 가질게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노후를 위해 평생을 저축하며 모은 돈을 지금 이 순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내가 이 돈을 내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누가 날 도와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결국 아들을 위해 타협하기로 했다. 나는 아파트 대신 보증금으로 1억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내 모든 돈을 끌어모아 보증금만 내주면 충분할 것이라 믿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선아가 예물 얘기를 좀 했는데, 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예물 얘기? 선아가 아파트를 포기한 대신 예물을 좀 더 제대로 갖고 싶대요. 명품 가방이랑 고급 시계를 원한다고 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파트 대신 명품 가방? 그게 무슨 소리야? 예물은 서로 정성껏 준비하는 거지 무슨 보상처럼 받아야 하는 거야? 아들은 변명하듯 말했다. 선아가 원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나는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났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명품 가방과 고가의 시계를 사주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따로 건넸다. 철이 없어서 그러겠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배우겠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쌓여가는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주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될 것 같았다. 작고 여린 손과 발, 울음소리까지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나는 며느리에게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며느리에게서 새벽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제가 너무 서운해서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실 수 있어요?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머님, 축하금도 없고 보약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다른 집 시댁들은 다 명품 선물도 보내고 보약도 챙겨준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로 하지 그랬니? 나는 너희가 필요한 걸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어머님이 시어머니로서 더 잘 챙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손주를 낳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정말 서운하네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에게 축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내가 부족한 시어머니인 걸까? 분노와 자책이 교차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며느리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났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내 노후도 자존심도 다 잃고 말 거야. 나는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놓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 부족하니? 앞으로는 내가 도움을 주는 방식과 기준을 바꿀 거야. 필요하면 얘기해.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단단히 결심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며느리의 태도를 바로잡을 것이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며느리와의 산후조리원 전화 이후 나는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다. 내가 참으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고 며느리도 나를 이해하겠지. 하지만 내 희망은 그저 환상이었다. 며느리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선아가 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말할게요. 무슨 일이야? 또 뭐가 부족하다는 거니?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손주 낳은 걸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선아는 뭔가 더 특별한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조리원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고요. 나는 화를 억누르며 물었다. 특별한 게 뭐가 필요한데? 축하도 했고 필요한 것도 도와줬잖아. 그냥 다른 집에서는 명품 선물이나 현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이 요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니? 너희가 필요하면 솔직히 말해라. 대신 내가 모든 걸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며느리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를 해왔다. 명절에는 더 비싼 선물을, 손주의 돌잔치에는 더 큰 축하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어머님, 다른 시댁에서는 이런 경우에 꼭 금반지라도 준비하신대요. 어머님, 돌잔치 축하금이 이 정도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친구들이 물어볼까봐 걱정돼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매번 요구를 들어줄수록 그녀는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정점은 손주의 첫 돌잔치였다. 나는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도왔다. 손주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파티 장식비도 일부 부담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다. 어머님, 돌잔치에 손님들도 오시는데 어머님이 좀 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데서는 조부모가 앞장서서 해야 체면이 서요. 나는 결국 폭발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어. 너는 내가 할머니가 된 걸 이용해서 돈을 끌어내려고만 하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빠, 봤지?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며느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거야. 돈도 지원도 너무 쉽게 해주니까 내 노력을 우습게 본 거지.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야 해. 며느리를 똑바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너만 더 힘들어져. 어차피 너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더는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지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꿀 것이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대화를 나눴다. 너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니? 내가 지금까지 해준 건 다 헛수고 같구나.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어머님 제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이제부터 내 도움에는 조건이 붙는다. 필요하면 요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지원을 철저히 통제했다. 손주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내가 직접 준비했고 현금은 절대 주지 않았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거나 억지를 부릴 때는 더 단호하게 대처했다.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앉히는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무수히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물러나면 평생을 끌려다니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너희 둘 앉아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긴장감 없이 소파에 기대앉았다. 선아야,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내가 손주를 낳고 고생이 많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 집안일에 어디까지 끼어야 하는지 한계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서 시댁이 해야 할 역할을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나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한순간 욱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가 평범한 며느리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끌어모아 너희를 도운 것도 부족했나 보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거야. 현금? 절대 없을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직접 준비해서 보내줄 거야. 며느리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중재에 나섰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선아도 자기가 서운한 점을 얘기한 것뿐인데. 나는 단호히 말을 잘랐다. 서운하다? 내가 서운하지는 않을까? 너희가 내 노후를 걱정해 본 적은 있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순간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며느리가 손주를 핑계로 요청해올 때마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필요한 건 내가 직접 준비해서 보내겠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손주 유치원 준비물이 많아서요. 유치원 가방이랑 학용품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알았다. 어떤 게 필요한지 목록을 보내라. 내가 알아서 준비해 줄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돈으로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살 텐데요. 안 돼. 내가 준비한 물건으로 충분할 거다. 내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내 선택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나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손주의 생일 선물도 학습 도구도 내가 직접 골라서 보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친척 모임에서 일어났다. 큰아버지 댁에서 열린 모임에서 며느리는 늘 하던 대로 뻔뻔하게 행동했다. 친척들이 나를 칭찬하며 말했다. 동생, 정말 대단하다. 혼자 아들을 키워서 이렇게 잘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으니. 며느리가 이때 끼어들었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가끔은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부족했다고? 내가 아파트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예물, 산후조리비까지 다 해줬는데도 말이야. 부족하다고 느낀 이유가 궁금하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게 다른 시댁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시댁들처럼 명품 가방까지 안 사줘서 섭섭했나? 다른 시댁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면 다른 시댁 며느리가 되어보는 건 어떠니? 주변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나를 비난하던 그녀의 입지는 그날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못했다. 아들도 나에게 함부로 요구하지 않게 되었고 관계는 점차 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살자. 며느리와의 대립은 한동안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며느리는 이전처럼 뻔뻔하게 요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가 먼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레 나를 찾아왔다. 엄마, 요즘 선아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엄마가 손주 학용품 챙겨주신 거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온 거냐? 아들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아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참아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며칠 뒤 며느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어머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나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응대했다. 그래, 무슨 일이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말로만 끝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며느리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정중히 물었고 내가 거절하면 순순히 받아들였다. 어머님, 손주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 행사가 있는데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이번에는 한번 가볼게. 이전 같았으면 당연하다는 듯 요청했을 일을 이제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아들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며느리에게 단호히 말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선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응, 알겠어. 그 후 다시 열린 친척 모임에서 며느리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어머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실수도 많았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저희 가족의 큰 힘이란 걸 알게 됐어요. 친척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며느리가 많이 성숙해졌네. 동생, 너 참 잘했어. 결국 이렇게 다들 화목해지니 좋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지. 며느리의 사과와 변화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선아야, 내가 손주를 많이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단 걸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너희도 너희 가족을 책임지고. 며느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 일도 다시 열심히 하며 오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다. 손주와는 가끔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고 며느리와 아들도 더 성숙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 그날 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며느리와의 갈등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내 삶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내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그 과정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행복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그 틀을 깨고 싶었다. 며느리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지 않았고 내 의견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들도 우리 사이를 더 잘 중재하려 노력했다. 그제야 나는 느꼈다.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에는 선을 긋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되찾았다는 점이었다. 이제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내 선택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희생과 자신만의 삶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셨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